지금 중동에서 가장 끔찍한 학살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성경 구절입니다. 신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논리 하나로 남의 나라 위에 국경선을 새로 긋고 있는 거죠. 마치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서서 우리 할아버지가 꿈에서 이 땅을 받았다며 등기부등본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상황이 2026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지금 미사일을 주고받는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가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지중해 바닷속에 비밀 파이프라인을 몰래 깔아가며 서로를 살려주던 은밀한 동업자였다는 사실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배신이 이 동맹을 산산조각 냈는지, 그리고 신화의 땅이라는 고대의 믿음이 어쩌다 현대 지정학 최대의 뇌관이 되어버렸는지, 오늘 그 숨겨진 이면까지 모두 분석해 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무려 4개의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서울에서 방콕쯤 되는 거리거든요. 국경을 맞대고 으르렁거리는 사이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영토를 놓고 칼을 겨눈 적도 없는 두 나라가 서로의 심장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있으니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인 셈이죠. 더 기괴한 장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가자 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는 수만 명을 넘어섰고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의 영상이 전 세계 뉴스를 뒤덮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이 땅은 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국제법도 유엔 결의안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경고도 이 한마디 앞에서 전부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화의 땅이라 불리는 개념의 실체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한 구절, 신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한 약속을 근거로 현대 국가의 영토 경계선을 긋겠다는 논리거든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 해석이 정통이다 하며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 분쟁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해서 남의 나라 땅에 국경선을 새로 긋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1400년 묵은 종파 싸움이 20일 세기 최첨단 무기와 결합한 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단 하루도 안전했던 적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1948년 독립선언 다음 날 주변 아랍 5개국이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지도 위의 현실이었고 그 공포가 이 나라의 DNA에 깊이 박혀 살아남으려면 뭐든 한다는 극단적 생존 본능을 만들어낸 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름 돋는 건 그토록 사면촉에 내몰린 이스라엘을 지금 미사일을 주고받는 바로 그 이란이 몰래 살려주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1948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사방이 적이었거든요. 아랍 국가들은 하나같이 저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신생국은 에너지 하나 제대로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공장을 돌릴 기름이 없으니 경제가 돌아갈 리 없고 경제가 없으니 군대를 먹여 살릴 수도 없는 악순환이었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으니 놀랍게도 이란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팔레비 국왕이 다스리던 세속 왕정 국가로 아랍 세계와는 민족 자체가 달랐거든요.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고 아랍은 아랍 민족이니까요. 같은 이슬람권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구조, 반에서 가장 심하게 왕따당하는 두 학생이 만나 결국 제일 친한 단짝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생존 법칙이 작동한 겁니다. 1968년 이 동맹은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젝트로 진화합니다. 이름은 EAPC, 일레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 컴퍼니. 두 나라는 스위스의 유령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유령 회사를 간판 삼아 홍해 끝자락 일레트 항구에서 지중해 연안 아슈켈론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송유관을 몰래 매설하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바닷속 아무도 모르게 파이프를 잇는 작업이 수년간 이어졌고 마치 한 편의 스파이 영화 같은 이 공사가 완성되자 이란의 원유는 아랍 국가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해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곧장 흘러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석유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나라를 굴릴 유일한 에너지 생명줄이었고 이란의 팔레비 국왕에게는 아랍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석유를 팔아치울 수 있는 비밀 통로였으니까요. 앙숙인 가문 몰래 우리 집 전기 사용량의 60%를 뒷구멍으로 끌어다 쓰는 아찔한 줄타기. 그게 바로 이 두 나라 관계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대체 왜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에 올라탄 걸까요?
석유 팔아서 돈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팔레비 국왕에게는 석유보다 더 절실한 게 있었거든요. 바로 권력의 안전장치였습니다. 1960년대 이란 사회는 겉으로는 정말 찬란했어요. 테헤란 거리에는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대학 캠퍼스를 활보했고 서양식 카페와 극장이 즐비했죠. 이른바 백색혁명이라 불린 팔레비의 근대화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피 아래에는 국왕의 심각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근대화에 반발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좌파 세력의 쿠데타 위협도 상존하던 시절이니까요. 왕좌를 지키려면 반대파의 숨통을 조일 강력한 비밀 경찰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세계 최정상급 정보기관 모사드의 노하우를 이란에 통째로 이식해준 겁니다. 이란의 악명 높은 비밀경찰 사바크, 그 설립과 훈련의 이면에 이스라엘의 지문이 빼곡히 찍혀 있었죠. 팔레비 국왕에게 이건 왕관을 지켜주는 보험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석유 생명주를 보장받는 대가였으니 철저한 등가 교환인 셈입니다. 거래의 구조를 풀어보자면 이란은 석유라는 심장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흘려보내고 이스라엘은 정보와 군사기술이라는 방패를 이란 왕실에 씌워주는 교환. 종교도, 이념도, 민족도 달랐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생존 앞에서 명분이란 사치였으니까요. 이 은밀한 파트너십은 약 30년간 이어집니다. 두 나라의 정보기관은 공동작전을 수행했고 군사기술 교류는 점점 깊어졌으며 석유는 아랍 세계 모르게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누가 봐도 깨질 이유가 없는 완벽한 공생관계. 하지만 이 철옹성 같던 동맹을 하룻밤에 박살낸 남자가 있었습니다. 1979 년 1월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운 건 총성이 아니라 수백만 인파의 함성이었습니다. 샤왕는 꺼져라. 모든 골목에서 성난 물결이 쏟아져 나왔고 팔레비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근대화의 외피는 종이장처럼 찢어져 내리고 있었죠. 사실 팔레비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석유 수입으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달러는 왕실과 측근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고 화려한 테헤란 바깥으로 한 발만 나가면 굶주린 농민들이 흙바닥 위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심어준 비밀 경찰 사바크는 반대파를 고문하고 실종시키며 왕좌를 지켜줬지만 바로 그 잔혹함이 국민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방패가 부메랑이 된 거죠. 혁명의 한복판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이슬람 성직자 아야톨라 호메이니. 그는 팔레비의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서구화도, 세속주의도,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비밀 동맹도 전부. 호메이니에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이슬람 세계를 오염시키는 악마 그 자체였고 이 악마를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신이 내린 사명이라고 선포합니다. 혁명이 확정된 그날 팔레비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몸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두 눈으로 왕궁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성난 함성을 등 뒤에 깔고 전용기 트랩을 올랐어요.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잠옷 차림도 아닌 단정한 양복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이미 왕의 것이 아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 30년 밀월 동맹도 함께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호메이니 정권은 집권 즉시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절단했어요. 비밀 송유관은 봉인됐고 정보 채널은 차단됐으며 이스라엘 대사관 자리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꽂혔습니다. 어제까지 석유와 정보를 나누던 동업자가 하룻밤 사이에 지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규정되어 버린 거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배신 이후에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시는 학살당하지 않겠다입니다.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과 총살로 체계적으로 살해당한 인류 최악의 비극. 이 끔찍한 기억이 이스라엘 건국의 도덕적 토대였고 국제사회가 이 나라에 각별한 관용을 베풀어온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홀로코스트 면죄부라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 수만 명, 병원이 폭격당하고 학교가 무너지고 구호물자 반입조차 차단된 채 갇혀있는 수백만 인구. 우리 생존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타인의 생명이 통계 숫자로 환산되고 있는 이 현실이 국제사회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어떤 장면을 소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극단적 시오니즘이 내세우는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 땅은 신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우리 민족만 바꿔 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치의 게으름한 우월주의가 내걸었던 구호와 뼈대가 똑같아지거든요.
선택받은 민족, 약속된 영토,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폭력. 과거 자신들을 가스실로 보냈던 그 논리를 이제 피해자였던 쪽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잔혹한 역설. 이것이 국제사회가 피해자의 역설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이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요.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감싸주던 홀로코스트 면죄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주요국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유엔 총회 표결에서 이스라엘의 고립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죠. 과거에 당했으니까 라는 동정이 더 이상 무제한 면죄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반대편의 목소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반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국가 수호 의지 자체는 정당하지 않으냐는 반론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맥락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건국 다음 날부터 주변국의 동시 침공을 받았고 이후로도 4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치렀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수단과 규모예요. 자기 방어의 경계선이 어디서 끝나고 과잉 보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바로 이 선을 넘었느냐가 국제사회 핵심 쟁점인 거죠. 생존 의지가 정당하다는 것과 그 실행 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두 번째, 이란의 반이스라엘 스탠스가 진짜 종교적 신념인지 아니면 내부 불만을 덮기 위한 희생양 정치에 불과한 건 아닌지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것도 한쪽으로만 단정할 수 없어요. 이란 헌법에는 이슬람 혁명의 수출, 즉 전 세계의 이슬람 체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이념이 명시적으로 박혀 있거든요. 단순히 국내 정치용 정 만들기로만 보기엔 이 헌법적 기반이 너무 단단합니다. 동시에 이란 정부가 경제난과 민심 이반이 심해질 때마다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며 국민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결국 종교적 패권 이념과 내부 정치 전략, 이 두 개가 뒤엉킨 복합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교차 검증의 결론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전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순간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것. 양쪽 모두 자기 생존과 패권을 위해 상대의 논리를 악마화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죽어가는 건 양쪽의 민간인들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자, 이제 시선을 중동에서 한반도로 돌려봐야 해요. 이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닌 이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길목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이란 남쪽 끝자락에 붙어있는 이 좁디좁은 바닷길은 폭이 고작 33km, 한강폭의 10배 남짓한 바늘구멍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이 바늘구멍 하나를 통과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이란은 이 해협을 카드로 꺼내듭니다. 봉쇄하겠다는 협박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그 파동은 지구 반대편 한국의 주유소 가격표까지 흔들어버리는 구조예요. 기름값이 뛰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의 생산 원가가 치솟고 결국 마트 진열대 위라면 한 봉지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한 발 날아갈 때마다 한국 가정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셈이죠. 외교적 줄타기는 더 아슬아슬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절대적 후원자거든요. 동시에 한국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한쪽 손을 잡으면 다른 쪽에 석유 밸브가 잠길 수 있고 양쪽 모두와 적당히 지내려 하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죠. 그런데 이 구도가 이란선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 깊숙이 군사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바로 코앞에서 이를 악물고 지켜보는 나라가 있거든요. 나토 회원국이자 중동 최강의 군사대국 튀르키예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중동 전쟁이 아닙니다. 나토의 조약 5조,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가 참전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중동의 불씨가 유럽까지 번지는 거대한 나비 효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에 이미 들어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천 년 전 신화가 현대의 미사일이 되었고 한때 서로를 살려주던 동업자가 서로를 죽이는 원수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을 닮아갔다는 것. 명분은 신화와 종교지만 본질은 철저한 권력과 지정학적 이익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묵직해요.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는 순간, 그 면죄부는 반드시 만료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라는 논리로 타인의 생명을 지우기 시작하면 세계는 더 이상 그 고통의 역사에 고개를 숙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권력의 도구로 전환하려 했던 모든 국가와 집단이 결국 마주한 냉혹한 법칙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생존 논리가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잠깐 꺼낸 그 이름, 튀르키예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라는 사실 미끼일 뿐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튀르키예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나토 동맹국끼리 총구가 엇갈리는 초유의 사태, 3차 대전에 숨겨진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이 시나리오를 다음 영상에서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깊이 있는 경제와 정치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